나랑 같이 읽는 거랑 비교해 보라고. 나랑 같이 읽는 거랑 너네가 혼자 읽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요. 선생님하고는 천천히 읽을 건데요. 얘들아, 우리가 큰 글 하나를 통으로 다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수능 독서는 틀릴 리가 없어, 얘들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수능 지문은 그렇게 머릿속에 넣을 수 없겠습니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선지도 잘라 읽어라, 지문도 잘라 읽어라 맨날 얘기하잖아.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보면 가번 지문이 문단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 맞아? 그럼 우선 1차적으로는 니네가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문단별로 잘라 읽었어야 되고요. 각각의 문단들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그것 또한 뭐로 잘라 읽었어야 돼? 문장별로 생각을 잘라 읽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1문단부터 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문단에는 뭐가 제시된다 그랬지? 처음 만났어, 우리가. 그럼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한다 그랬어? 처음 만나면 뭐예요? 석준아, 우리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 그럼 상대방 여자친구한테 너 뭐라고 말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공대 다니는 홍석준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맞지? 그럼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소개부터 하잖아. 맞니? 그럼 1문단에서는 뭐 할 거냐면 글 쓰는 사람이 야, 나 너네한테 이런 내용 얘기할 거야. 이런 자기소개부터 한다 그랬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중심, 화제.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중심 화제는 얘들아 범위가 넓은 거라 했어? 좁은 거라 했어? 넓다. 아니지. 아니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석준이가 여자친구를 자꾸 석준이 얘기하는 동재가 말이야. 소개팅을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서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요. 결혼하면요. 이런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지. 오늘 날씨 되게 좋았죠. 오는 길은 막히지 않았나요? 뭐 이런 거. 요즘 3월인데 학교에 꽃 많이 폈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하지 않겠어? 무슨 얘기? 일상적인 얘기 먼저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점 이 친구랑 무슨 얘기? 조금 자기가 궁금한 거. 맞아? 이런 얘기들로 범위를 어떻게 하겠어? 좁혀간다고 말했지. 맞아요? 따라서 중심화제는 처음에는 뭐인 것 같았는데 일반적이고 넓은 범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좁혀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글 전체의 중심화제는 어디? 요 구체적인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만약에 1문단이 짧거나 1문단에 일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적게 하게 된다면 이 얘기가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 2문단 시작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1문단을 읽으면서는 얘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거 찾아주면 된다 그랬고 얘는 1문단 마지막이나 2문단 시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볼 건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1문단을 통째로 읽지 말고 문장별로 끊어 읽어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1문장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갑니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위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해석이라고 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1번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을 요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 뭐가 더 이해가 쉬운지 너네 한번 생각해봐. 잡아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을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법해석이란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지금 말한 문장하고요. 여기 쓰인 문장하고요. 뭐가 더 잘 들어와요? 내가 쓴 게 더 잘 들어오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에서 독서 지문에서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수식을 통한 정의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보통 정의를 이렇게 하면 편하다. 법해석이란 무엇이다. 그러면 그 문장이 무엇인 게 정의인 게 눈에 확 들어오지. 그러면 정의되는 개념이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니네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인지가 확실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네한테 지문을 집필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문을 다 이해하니까 변별이 안 돼. 그래서 정의를 항상 어떻게 해주냐면 수식을 통한 정의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너네가 수식을 통한 정의 문장을 보면 이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바꿔야 돼?
일반적인 정의 문장으로, 쉬운 정의 문장으로 바꿔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문장은 사실은 법 해석에 대한 정의 문장이에요. 맞지? 근데 그 정의를 뭐처럼 해줬어?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1문장을 읽을 때 다시 어떻게 바꿔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법 해석이라는 건 성문법을 뭐 하는 거?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 맞지?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 했어요? 법 해석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있어. 정의 문장은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지. 됐지?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문장 가보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 밑줄 규범이므로 밑줄 규범이므로 밑줄. 사실 규범이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어디가 중요한 말이냐면 이므로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므로. 뭔 소리냐면 이거 무슨 말이야? 무엇이기 때문에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럼 요 이므로 앞에 말은 뭐고요? 앞에는 무슨 의미의 문장이고요? 당연히 이유나 원인에 관한 문장일 거고요. 이므로 뒤에는 뭘 거예요? 결과에 관한 문장이겠지. 자, 두 번째 문장은 그러면 뭐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인과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주는 문장이지. 맞아? 그럼 이므로를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라고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장 인과관계의 문장이 나오면 인과관계의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면 이쪽이 뭔 거고요? 원인 이유인 거고요. 이쪽이 뭐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는 문장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반대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겠지. 그러면 니네가 지문에다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인과관계의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문 다시 가봐.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 보편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맞아? 때문에 어떻게 해석된다?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돼야 된다. 그럼 너네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야.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돼야 되는 이유는 뭐야? 법 해석이 일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돼야 되는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요 앞에. 거기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인과 옆에다가 얘들아 필기를 뭐라고 해놓으시냐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순서나 과정이라고도 씁니다. 순서, 과정이라고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가 우리가 인문지문이나 법지문에 나올 때는 뭐가 아니지만 순서나 과정이 아닌데 얘들아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에 나오면 인과가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실험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맞아? 그럼 실험이 먼저 일어난 거고 나중에 결과가 야기된 거잖아. 따라서 그건 뭐예요? 순서를 말하는 거지. 순서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문장은 인과의 문장인데 인과는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옆에다 써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서나 과정을 뒤바꾼 선지가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지? 순서나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 라고 우선 써놓으세요.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부른다? 옳지. 물리 해석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들아 질문. 우리 아까 제일 시작 1문단 읽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심화제는 일반적인 얘기에서 어디로 넘어가? 구체적인 걸로 넘어가. 그럼 잘 봐봐. 지금 앞에서 뭐 했어요? 법 해석이라는 거 정의해놨지.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에 무슨 해석 있었어요? 물리 해석 있었지. 이거 두 개 중에 범위 넓은 일반적인 거 무슨 말? 법 해석이지. 법 해석 중에 무슨 해석이 있는 거야? 물리 해석이 있는 거지. 그러면 1문단까지 읽고 너네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글은 법 해석 중에서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구나. 물리 해석에 대한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물리 해석에 대한 설명할 거구나. 여기까지 읽으면 너네가 그걸 바꿔서 쉬운 문장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 두 번째, 이유나 원인이 나오는 뭐가 있으면 어미가 있으면 순서,
방향 화살표 표시해라. 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화살표 표시해놔라. 이거 무조건 선지 바꿔서 선생님들 만드실 수 있다. 알겠지? 요거 두 가지가 교훈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문단 읽을 때도 얘들아 이문단 통으로 읽는 거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씩 나랑 확인해 볼 거야. 이문단 가보자. 그러나 나오면서부터 느낌이 세. 왜? 아, 1문단에서 얘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얘들아 무엇의 방법? 법 해석의 방법 두 가지를 더 제시해주고 있지. 맞아요?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체계적 해석.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이니? 맞아?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의 핵심어 누구? 어디다 밑줄 하거나 동그라미 할게. 너네 말이야. 어디다 밑줄 하거나 동그라미 했어? 체계적 해석. 어디? 선우야! 어디? 맥락. 역사적 해석 어디? 옳지. 입법 과정.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옆에다가 씁니다. 나열 혹은 병렬이라고 쓰세요. 여기 역사적 해석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열이나 병렬이라고 써보세요. 나열, 병렬이라고 써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독서 지문 읽다 보면 야, 뭐 하는 방법에는 뭐뭐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하나 아니고 여러 개. 예를 들면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는 A 방법, B 방법, C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열이나 병렬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자, 그러면 나열이나 병렬이 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봐봐봐. 법 해석의 물리 해석 방법. 두 번째, 체계적 해석 방법. 세 번째, 역사적 해석 방법.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줘야 될까? 세 개 중에 나는 세 개 제시했지만 하나만 설명할까? 어떨 것 같아?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얘들아. 야,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1번만 자세히 말하고 2번, 3번은 말 안 했어. 이거 잘하는 말이야, 못하는 말이야? 잘 된 글, 안 된 글? 잘 못 쓴 글이지. 맞아? 수능은 열심히 교수님들이 써서 엄청 갈고 닦은 글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세 가지 다 설명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이제 너네가 판단하면 돼. 어떻게? 아, 이 글은 뭐에 대한? 법 해석의 세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완전 옳은 판단. 그래서 뭐 되어 있으면 나열되고 병렬된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어떤 개념이 있으면 무조건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나번은 아직 모르고요. 가번을 기준으로 선지를 한번 읽어볼래? 우리 아직 이 문단의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가번을 읽고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볼래? 몇 번? 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걸 바탕으로 보면 몇 번밖에 없어요. 할 수 있어. 생각해. 니네가 생각해야 돼. 오늘 생각 많이 하게 질문 많이 한다 그랬지. 표시해봐. 선생님 지나가면서 보게. 표시해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그러지. 왜? 그것 때문에 왜 뭐 때문에 그거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거를 뭐 했어? 그치? 몇 개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기 몇 번? 몇 번이 끌려? 두 개가 끌릴 수도 있어. 두 개. 두 개 골라줘. 응. 아니지. 우리 정원이 몇 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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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읽어서 얘는 몰라 우리가. 그치? 요거는 모르고 요거는 알지. 그치? 아민이 몇 번? 그게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선생님? 그렇지. 우리 애기. 오. 현우. 그렇지. 잘했어. 맞아. 우리 아직 안 읽었지만 얘가 될 수도 있어. 좀 이따 말할 거야. 동생. 찍어 빨리.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했어? 봐봐. 몇 개로? 그렇지. 그럼 몇 번? 1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아? 맞지? 자, 그럼 그렇지. 얘들아, 몇 번을 고를 수 있고 1번을 고를 수 있고 아직 안 읽었지만 3번도 좀 매력적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거야. 근데 우리 읽은 데까지만 보면 법을 해석하는데 그지? 법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석 방법 몇 가지? 3가지 제시했어. 그럼 선지 중에 고를 수 있는 선지 몇 번이야? 1번이지. 요거 너네 1문단, 2문단 읽으면서 제대로 파악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이 가번 문단 끝까지 읽고 나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볼 거야. 뭐 물어볼 거냐면 얘들아, 나는 있잖아. 가번 지문까지만 읽고 나서는 나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상하다. 이 새끼 왜 똥 싸고 밑 안 닦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거야. 너네한테 가번의 4문단까지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얘들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내가 너네한테 질문할 거야. 그랬을 때 니네가 선생님이 왜 저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요게 돼야 돼. 알겠지? 알겠지? 내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 이거 마지막에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요거를 맞추면 오늘 집에 빨리 보내드릴게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각자 책임감을 가져야 돼 지금. 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면 다 망하는 거야 우리가. 알겠지? 이 집단이 잘 성공을 하려면 각자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아이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줘야 돼. 말인지 알겠지? 맞추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중간에 여러분을 잘 꼬셔가지고요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단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예로부터 읽을 거예요.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그럼 얘들아, 그 예라는 게 뭐야? 그 예 옆에다가 쓰세요. 지시어의 의미 확인. 그 예 옆에다가 쓰세요. 지시어의 의미 확인. 버릇처럼 해야 되는 게 있어. 독서 읽을 때. 근데 이거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영어 독해할 때랑 비슷해. 왜 영어 시간에 우리 영어 독해할 때 보면 지시대명사 같은 거 나오지. 뭐 that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it 같은 거 나오잖아요. they 같은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니네 이거 가지고 뭐해?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이런 거 선생님이 막 찾아주시지. 그런 것도 묻는 문제 나오지. 국어는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걸 잘 찾아줘야 의미 해석이 명확해져. 그래서 뭐가 나오면 국어 시간에 지시어가 나오면 무조건 지시어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무조건 지시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가봐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예로 그랬어. 그럼 그 예가 뭔데요? 그 예가 뭔데요?
얘가 뭔데요? 그렇지. 법 해석을 할 건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문리로 할 수도 있고요. 뭐로 할 수도 있고요. 체계로 할 수도 있고요. 뭐로 할 수도 있는 역사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를 누구를 통해서 담보라는 거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얘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담보라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을 할 건데 그걸 어떤 측면에서도 해볼 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도 해볼 거고 그 다음 체계적이라는 말 다른 말로 우리 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지. 맥락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 역사적인 관점 다른 말로 뭐랑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지. 입법 과정에서는 담보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나 지금 뭐 할 거라고? 세 가지 방법으로 무엇을 설명할 거라고? 담보를 설명할 거라고. 괜찮아?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 그러면 이건 적지 말고 들어봐. 우리 독서 지문에서 얘들아 나 문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있어. 이런 순서로 말했잖아. 그치? 그럼 요 순서로 말했으면 설명도 무슨 순서로 해요? 설명도 제시된 순서로 해요. 설명도 제시된 순서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담보에 대한 무슨 해석부터 얘기하겠어? 그렇지. 물리적 해석.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의 의미로부터 출발할 거야. 맞아? 그럼 읽어볼게. 진짜 그런지. 가볼게요.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얘들아 일상적 의미 밑줄. 얘들아 일상적 의미 밑줄. 밑줄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 독서 나오면 맨날 독서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 뭐라고? 붙여 읽기라고 써보세요. 가로 열고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쓰세요. 붙여 읽기 가로 열고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이 말. 혹시 많이 들어봤니? 아니야? 그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붙여 읽는다는 건 아까 우리 지시어에서도 이런 말 쓸 수 있기는 한데 우리 독서가 있잖아. 이것도 영어랑 똑같아. 우리 영어 시간에요. they, it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뭐야? 여기 위에 보면 톰 앤 메리가 있어. 근데 톰 앤 메리 계속 쓰면 안 좋은 글이지. 그래서 톰 앤 메리 한 번 쓰면 그 밑에 뭘 써? they 쓰지. 맞아요? 바꿔 쓰는 거잖아. 그러면 톰 앤 메리와 they는 무슨 말? 같은 말. 근데 뭐만 다른 거야? 표현만 다른 거지. 맞아? 국어에서도 독서에서도 얘들아 같은 의미인데 얘를 자꾸 니네를 꼬시려고 얘를 자꾸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 그럼 우리가 이 정보의 양을 뭐 하려면? 줄이려면. 그지? 정보의 양을 줄이려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원래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요놈이 나오면 요놈으로 바꿔 읽으면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야 독서를 잘 읽는 거거든. 니네가 선생님 미치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정보양이 많아요? 이런 질문이 있어. 사실은 그게 정보양이 많았던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봐봐. 거기 지금 일상적 의미 있어요. 일상적 의미 우리 뭐로 바꿀까요? 일상적 의미 우리 뭐로 바꿀까요? 그렇죠. 얘로 바꾸면 돼요. 그치?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는 법 해석을 뭐라고 부르니까 물리 해석이라고 부르니까 일상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리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가 물리 해석에 관한 얘기일까요? 말해주세요. 어디까지가 물리 해석일까요? 하지만 전까지. 그렇지. 하지만 전까지.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요? 물리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뭐냐면 얘들아 집에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 무슨 인증 이런 거 있지. 뭐 KC 인증 뭐 이런 말 있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일상적으로 담보라고 부르는 거라고. 지문해서 이해 갔어? 그런 걸 우리가 담보라고 부른대요. 자, 하지만 부분부터 볼까? 하지만 그럼 질문. 하지만 뒤에 우리 아직 안 읽었지만 얘들아 하지만 뒤에는 담보에 대한 법 해석을 할 건데
어떤 해석을 할까? 두 번째 어떤 해석할까? 하지만 나왔으면 물리 해석은 이런 의미야. 하지만 그 다음 무슨 해석 얘기할까? 순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그 다음은 담보에 대한 무슨 해석할까? 체계적 해석. 그지? 담보에 대한 무슨 해석? 체계적 해석할 거지. 맞아? 근데 질문. 체계적 해석이라고 말해줄까? 아니 당연히 안 해주지. 당연히 안 해주지.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에는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 나 누구 동그라미 할까? 맥락. 맥락.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럼 질문. 세 번째 문단부터 3문단부터 무엇에 대한? 아니야. 그거 뒤에 갈 거야. 무엇에 대한? 나 우선 무엇을 예로 들어서 법에서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 누구에 대한? 담보에 대한. 무슨 해석? 그렇지. 잘했어. 체계적 해석에 대해서 설명할 거구나. 그게 이 문단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왜 체계적 해석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단어 때문에? 그렇지. 그럼 맥락이라는 말 나오면 뭐로 바꿔 읽으면 돼? 체계적 해석으로 바꿔 읽으면 되겠지. 질문. 우리 아직 3문단 안 읽었는데 얘들아. 3문단은 어떤 맥락에서 담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문단일 거예요. 맞나요? 자, 이제 다시 너네한테 시간을 드릴 텐데요. 3번 문단에서 니네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3번 문단 맞지? 3번 문단에서 얘들아 3번 문단 맞아요. 3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문단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읽고 나서 말해줄게. 3문단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1분 드리면 되겠죠? 이 글에서 첫 번째 고비는 3문단이야. 첫 번째 고비. 고비가 아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고비는 3문단이에요. 다 읽었어?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가 읽는 모습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들아 혹시 지문에 아무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읽는 사람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밑줄을 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옆에다 뭘 쓰는 사람은 없더라고. 혹시 옆에 뭐 쓰면서 읽는 사람 있어요? 석준이? 석준이 뭘 쓰면서 읽어? 그니까 보통 뭘 써? 정의? 정의 같은 거 써요? 혹시 석준이 말고 또 뭐 써? 이거 지금 읽으면서 3문단 읽으면서 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방법이고 나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나름 선생이잖아. 선생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쓱 읽고도 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풀다가 뭐 하는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 좋아? 기분이 나쁘지? 근데 있잖아 선생님은 기분이 나쁘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아니야. 그치. 나는 기분이 나쁘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그냥 좀 냅둬도 되잖아. 그리고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되잖아. 그치? 내일 안 하고 난 모레 해도 되잖아. 내가 이거 45문제 한꺼번에 다 안 풀어도 되잖아. 나는 올해 수능을 안 보잖아. 나는 올해 대학을 안 가잖아, 얘들아. 그치? 나는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잖아. 그 중요한 건 내가 틀린다고 문제가 돼?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풀다가 틀린다고 문제가 돼? 난 아니잖아. 근데 니네가 시험 보면서 틀리면 어때? 그건 니네 성적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사실은 나는 틀려도 되지만 니네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덜 틀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제 시간에 다 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풀면서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선생님 저는 국어는 지금 3등급 이하예요. 이하니까 3등급까지 포함이야. 3등급 이하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1, 2등급 나오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3등급 이하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 그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3번 문단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좀 교훈이 되는데 나랑 같이 3번 문단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선생님은 쓰기를 좀 추천해. 쓰기. 그러니까 뭐냐면 요약하기. 근데 모든 글을 요약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그치? 그리고 사실 1문단과 2문단은 요약할 거리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눈에 잘 보이는 문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히 옆에 뭘 쓸 게 없어요. 근데 3문단은 선생님이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문단하고 4문단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번 지문의 중간 부분도 좀 그런데 3번 문단을 한번 가볼게요.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자 그러면 지금 3문단은 담보를 유상계약의 뭐에서? 맥락에서.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는 맥락에서. 유상계약이라는 체계적 해석하겠다. 유상계약을 바탕으로. 그치? 맞아? 담보를 무슨?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내가 생각해볼게 라고 물으는 법이지. 그때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이거도 밑줄 해볼까?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그러면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담보는 무슨 의미라고요? 거래 대상의 값어치. 맞아? 이게 얼마야? 그게 담보라고. 이게 얼마야? 이게 담보라고. 유상계약이란 얘들아 우리 아까 말이야 정의는 보통 뭘 통해 준다 그랬어? 수식을 통해 준다 그랬지. 근데 이 문장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완전 중요한 문장이야. 이 지문을 이해할 때 나번 지문까지 이해하고 몇 번 문제를 풀려면 6번 문제를 풀려면 너 유상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건 너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쉽게 줬어요. 지문에서. 유상계약 뭐라고? 유상계약 뭐라고?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거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얘들아 뭐라고 쓰시냐면 주체 확인이라고 쓰세요. 당사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있잖아.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주체 확인이라고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게 주체지. 맞아? 그럼 유상은 누구 간? 당사자 간이 주체가 되는 거지. 사는 놈 파는 놈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되는 거야. 맞지? 조금 있다가 선생님 6번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했어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그럼 얘들아 매매계약은 누구의 일종이야? 유상계약의 일종이지. 그럼 나 질문. 매매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당사자 간 주고받는 거지. 맞아? 왜? 매매라는 게 뭔데? 사고 파는 거니까 물건 사고 팔 때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 내가 물건 주면 제가 나한테 돈 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한 종류야. 맞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누구? 물건이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까지 잘라봐. 상태였다면까지 잘라봐.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영어 시간에 무슨 문이라고 불러? if 들어가는 거지. 무슨 문? 조건문. 맞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라고 쓰십니다. 조건문이라고 우선 써보세요. 조건문이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괄호나 는 표시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경우 구분이라고 써보세요. 조건문, 경우 구분 혹은 상황 확인이라고 써보세요.
법은 너네 2학년 때는 무슨 과목이야? 지금은 법과 정치인데 정치와 법인데 니네 때는 교과목 제목이 바뀌지? 정치랑 법이랑 따로인가? 아, 법과 사회야? 우리 왜 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법을 배울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 근데 법조문을 보면 얘들아 법조문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물건 훔치면 벌 받아요. 이게 법조문이 아니지. 뭐뭐 했다면 뭐뭐 할 거야.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법조문의 대부분이야. 맞아? 근데 그 경우가 엄청 세분화해서 분류되어 있어. 구분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법지문에서 뭐가 나오면 조건문이 나오면 니네가 기계적으로 뭐 해줘야 되냐면 경우 구분을 해줘야 돼. 혹은 상황 구분을 해줘야 돼.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질문. 뭘 하지 못하는 거야? 이 목적물이 다른 말로 바꿔봐.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 목적물이 뭐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다른 말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어. 응? 땡.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 한 단어.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필기할 생각하지 마. 생각해야 돼. 계속 우리가 붙여읽기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된 거, 같은 의미인데 정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 붙여 읽어야 돼. 다시 말해봐. 조금 위로 올라가 봐. 산문단 시작. 산문단 시작으로 다시 가봐. 나 뭐 설명할 거야? 나 산문단에서 뭐 설명할 거야? 담보. 담보를 무슨 맥락에서 설명할 거야?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설명할 거야?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담보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 생각해. 무슨 의미라 그랬어?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담보는 무슨 의미예요? 산문단 시작.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 맞아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담보는 무슨 의미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 그 문장 다시 내려와봐.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해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걸 뭐라고 말했어?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대상의 값어치를 뭐라고 말했어? 다시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담보. 담보. 맞아? 얘들아. 멍하게 있다가 친구 대답하면 쓰면 안 돼. 내가 생각해야 돼. 다시 산문단 시작으로 가봐. 담보를 내가 법 해석할 거야. 어떤 맥락에서? 유상계약. 내가 돈 주고 물건 사고 파는 그 맥락에서 생각할 거야. 그럴 때 담보는 어떻게 해석된대? 담보는 어떻게 해석된대? 대상의 값어치. 맞아? 우리 지금 읽은 문장 다시 가볼게. 목적물이 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어. 아, 이 집이 비가 많이 샌단 말이요. 비가 많이 샌단 말이요. 그래서 뭘 하지 못해?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야.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얘가 뭐가 되는 건데? 그렇지. 담보가 되는 건데 계약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 목적물이 뭐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담보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디다 밑줄에 놓고?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밑줄에 놓고 나는 왼쪽에다 뭐라고 썼냐면 담보 X라고 썼다고. 담보가 되지 못하면 이라는 말이라고요. 맞아? 얘가 값어치가 없어서 담보가 되지 못하면 누구는? 매도인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을 져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담보가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잖아. 보장을 못하니까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 책임의 내용은 밑줄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까지 짝대기. 자, 그러면 나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했다고 얘들아. 나 어떻게 필기했냐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된 거지. 맞아? 근데 이게 뭐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뭐가 되지 않으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뭐 확인하라 그랬어? 뭐 확인하라 그랬어? 누가? 거기 누가? 매도인이, 옳지. 매도인이 뭐 해줘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돼. 나 이렇게 써놨다고. 나 이렇게 써놨다고. 계약을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담보가 되지 않으니 매도인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누가 중요해? 매도인이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매도인이 무슨 말인데? 파는 사람이야? 물건 주인이야?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 해줘야 돼. 나 이렇게 써놨다고 얘들아.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 봐. 만약 조건문이지. 조건문이면 경우가 나눠진다는 뜻이야. 조건문이 새로 나왔으면 경우가 나눠진다는 뜻이야. 경우를 나눠줘야 돼. 만약 하자로 인해 주체가 바뀌었어. 밑줄. 주체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어? 그렇지. 매수인의 입장에서야. 앞에 건 누구의 입장이었고? 그렇지. 주체가 매도였어. 지금은 누구로 바뀌었어? 주체가 매수로 바뀌었어. 주체 바뀌는 거 민감하게 봐줘야 돼.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얘들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파기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옆에 뭐라 그랬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 그럼 질문. 이거 있잖아. 앞에 거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맞아? 근데 지금 설명은 뭐야? 계약이 되었다가 뭐 되는 경우야?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얘들아, 나 여기 주거에서 살려고 집을 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계약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맞아? 목적 실현이 안 되면 누가? 그렇지. 매수인이 뭐 한다고요? 파기하고 환불받아야 된다고요. 환불을 받음이라고요. 맞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5번 문제 가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혹시 지울 수 있는 선지 있는지 한 번만 볼까? 나는 4번 선지를 너네랑 볼 건데요. 4번 선지 보기 전에 혹시 지울 수 있는 선지 있을까? 1번 선지 어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어디 있었어? 1번 문단에 있었지. 2번. 채권 얘기는 없었어요. 채권 얘기 어디 있냐면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3번은요? 담보물건도 채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어요. 얜 몰라요. 우리가 볼 건 4번이거든요. 4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 주세요. 4번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옆에다 OX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나 다 볼 거니까 니네 거. O인지 X인지 4번. 아니면 O인지 X인지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4번 선지를 2개로 나눠볼래? 4번 선지를 의미상 2개로 나눠봐. 지금 4번 선지에서 판단해야 되는 요소는 2가지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지? 하나에 눈길이 가면 안 되지? 2개가 다 맞아야 맞는 거니까 2개로 나눠주시고 OX를 표시를 해주세요. 또 하지 말고.
5 취소야? 나 그러면 왜인지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왜? 왜? 5면 왜 5고 X면 왜 X인지 왜를 물어볼 거야.